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뭐 전쟁의 리스크를 겪고 그죠. 이제 네.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게 갑니다.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부터 리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정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거죠. 네. 57조 2천억인가 그죠? 네네. 영업이 났었고 네. 이제 또 2분기에 대한 기대도 한 89조 원 거의 뭐 90조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일단 지난달 방송에서 삼성전자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뭐 3개월 추정치, 2개월 추정, 뭐 방송할 때마다 이 추정치가 재차 좀 바뀌었는데. 자고 나면 올라갔어요. 네. 그 지난달 지금 방송에서 제가 영업이익 평균 컨센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상향됐다고 하더라도 네. 한 45조 원대 중반만 넘어가도 예. 소위 말하는 좀 대박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상단으로 좀 제시했던 53조 9천억이죠. 53조 9천억을 좀 뛰어넘었죠. 57조가 나와버렸어요. 네네. 그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경이로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의 1분기 OPM을 한 30%대 미만으로 좀 봤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보더라고요. OP 마진, 네, 네네. 영업이익률.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한 20%대 중후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수치 대입을 하다 보니까 43%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당연히 그 눈높이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구조적으로 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의 평균 영업이익 컨센이 한 31조 9천억 정도로 좀 형성이 좀 됐는데 처음엔 그랬었죠.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추정치가 재차 좀 상향된 평균 컨센이 38조로 좀 제시가 좀 됐었고 실적 발표 한 일주일 남기고 증권사 커버 한 4개 정도를 종합해 보니까 다 40조가 좀 넘었어요. 상단이 네. 41조. 저도 40조 넘을 줄 알았어요. 실제 네.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네. 주가 반응도 너무 좋았고 네. 일단 삼성전자의 추정치가 상단을 좀 돌파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이익률 기준에서도 뭐 더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뭐 어제 뭐 주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재차 좀 반영을 시켰는데 근데 37조 6천억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죠? 이거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네. 컨센이 31조 34조였으면 컨센 뛰어넘는 건데 그렇죠.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40조 안 되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풀이장에서 좀 살짝 좀 밀리다 보니까 네. 이걸 과연 좀 악재로 좀 보기에는 너무 성과가 좀 좋았는데 네. 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오늘 본장에서 뭐 그렇게 지금 크게 뭐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이제 70%대를 좀 돌파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에서 분석됐던 내용이 디램 평균 OPM은 한 80%대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좀 나왔고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 영업이익률이 뭐 71.5%. 이 부분은 이번에 TSMC가 1분기 OPM이 한 57%좀 60%가 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작년 기준에서 한 70%대 중후반 형성을 좀 했는데 올해 연간 기준은 아무래도 이 원가에 대한 부담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60%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 기조를 보면 사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익률을 모두 다 뛰어넘는 성과를 이번 1분기에 SK하이닉스가 좀 해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의 뭐 컨센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악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익률이 좀 확인됐던 점들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OP 마진이 72%인가 나왔죠? 네네.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에서 뭐 사실은 뭐 엄청난 거고 글로벌 기준으로도 보면 이익률이 OP 마진이 되게 높다 그죠? 그렇죠. 네. 뭐 70%대가 넘은 건 있었지만 네. 현재 기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요인이냐 아니면 이제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 70%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내년 내후년까지 현재 영업이익률을 고스란히 잘 유지가 좀 된다.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밸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메모리 사이클이 갑자기 좀 이 가격 상승을 좀 수반하면서 좋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오래 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가치 반영을 높이는 특히나 뭐 TP를 올려도 정말 그 가격이 좀 도달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인식들이 이익률을 좀 수반을 하면서 이게 그 다음 분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저는 밸류 평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은 외국인 중심의 수급 기조도 이 시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뭐 항상 의심을 합니다. 의구심을 그죠. 그러니까 네. 1분기도 사실 1분기 지나면 이게 소위 그놈의 피크아웃이 아닐까 그죠? 생각을 많이 했는데 1분기 잘 나왔고 지금의 전망은 피크아웃이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은 피크아웃 피자도 꺼내지 마라 그죠? 네네. 계속 좋아진다. 내년까지도 좋아진다는 네. 거. 당장 그러면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너무나 이제 양호한 실적을 좀 내다 네.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재차 좀 바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 추정치를 80조 원대, 90조 원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되니까 130조, 150조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이게 200조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일단 평균적으로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간으로 추정했을 때 293조까지 평균적으로 좀 형성이 좀 됐고요. 네. 최근 커버를 보면 국내에서도 330조를 좀 전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330조에서 상단이 이제 350조까지 좀 제시가 좀 됐는데 네. 해외 IB에서도 역시나 315조에서 320조 되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상단에 대한 범위는 330조 이상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에 좀 대비했을 때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180조인데 이건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이제 평균 수치니까 네. 이번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다시 한번 좀 환산을 좀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는 저는 220조 정도로 좀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상단으로 좀 제시될 수 있는 가격은 한 280조 원 이상 정도로 제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내일부터 뭐 증권사 리포트가 막 커버가 좀 나오겠죠.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이 기조는 재차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요인은 사실 이제 2분기에 이익 추정치를 정말로 잘 할 수 있을까? 당장 2분기만 좀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57조인데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률을 거의 뭐 90조대 육박하게 좀 그러니까요. 전망을 예. 하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한 2배 정도니까 한 80조에 좀 육박하는 그런 네. 수준까지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근거가 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트렌드 포스라든가 이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대한 자료를 보면 불과 한 3주 전까지 디램의 가격이 뭐 평균적으로 40% 정도, 낸드는 한 최대 한 60% 정도 가격 상승 기조가 이번 2분기에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 트렌드 포스가 다시 한번 해당되는 어떤 전망치를 변경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분기 디램 가격 대비해서는 디램이 한 58%에서 63%, 그 다음에 이제 낸드는 70에서 78% 정도 가격이 이번 2분기에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4월 첫 주차에 대한 동향들 보면 뭐 1분기 대비해서는 한 25%에서 3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일부 이제 현선 물가에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4월 중순에서 이제 말로 이어져서 이제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보면 아마 트렌드 포스가 좀 전망하고 있는 뭐 40%대 이상은 이번 2분기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좀 추정치를 보면 1분기보다 2분기에 대한 출하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왜냐하면 HBM4에 대한 양산이 이제 하반기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2분기에 해당되는 공급 물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나 이번에는 뭐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 연동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가격 상승 기조 이전에 뭐 PC라든가 일반 서버용 물량들에 대한 공급량들도 1분기 대비해서 이제 2분기가 좀 더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충분히 좀 영업이익 추정치는 1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수준 이상의 상승률을 좀 이번에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익이 늘어나는 근거는 이제 가격 상승이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요. 뭐 환율 효과 이런 것도 지금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됐던 게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좀 확인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컨콜에서는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지 못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확정 실적 발표에서 해당 내용들이 좀 언급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보는 전망들은 가격 상승 폭이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일단 주차별로 이 바뀌어지는 것들, 특히나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고했던 부족분들이 일반 고객사의 적정 재고 비율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가 좀 적정인데 이게 2에서 4주차로 좀 떨어졌다가 뭐 지난달 기준에서 보면 한 1, 2주 재고로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타이트한 공급 기조를 좀 감안해 보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을 받아야 되는 이슈.
여기에서 가격 상승폭을 좀 제한시키면서 단가에 대한 매력도를 좀 높이는 그런 협상들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LTA 계약에 대한 어떤 시장의 네. 관심도가 좀 높은데 이건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뭐 상당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좋아질 것이다, 그럴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뭐 현실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LTA 계약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마 이제 컨콜 이후에도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언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과 이후의 실적 추정치 그 근거들을 살펴봤고요.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반도체 워낙 좋고 이익 전망치 가격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고정 가격도 뭐 장기 계약도 이제 슈퍼 의리돼 가지고 하는데 가격이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 당장은 아니지만 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항상 뭐 모든 호황기에서는 항상 이제 이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네. 없잖아요. 과거 이제 엔비디아가 예. GPU 칩의 개발 초기에도 사실 뭐 딥시크 출시되면 뭐 큰일 난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딥시크는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됐죠. 그다음에 그 동안 이제 엔비디아는 GPU의 가치가 더 상향되면서 오히려 이익 추정치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다만 그런 주장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메모리 가격이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것은 사실 뭐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죠. 근데 다만 이제 수요 관점에서 보면 고객사가 사실 이 메모리 수급도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가격의 상승 기조가 당연히 좀 올라가다 보면 일단 제품의 이 판가 연동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PC라든가 뭐 IT 기기 같은 특히나 뭐 스마트폰 같은 네. 뭐 지금 현재는 뭐 가격 동결을 좀 했지만 이게 마냥 계속해서 좀 동결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고 차기 모델은 뭐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최소 20만 원에서 뭐 고사양 모델은 한 40에서 50만 원까지 스마트폰 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됐는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수요자, 그러니까 시장 수요자들에 대한 구매 의욕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일단 뭐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생산의 감소. 그래서 이 부분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타이트한 수급도 좋지만 수요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역시나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가정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죠. 네. 가격의 연동 효과는 네. 그래도 전방 수요, 그다음에 이제 IT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직결 영향들 좀 고려해 보면 레거시 부분에 대한 가격은 무한해서 상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현재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좀 주도하는 게 레거시 부분이 아니라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특히나 GPU 고객사 이외에 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체 칩에 대한 수요가 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네. 그 수요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갔던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줬던 이 네. 이익 추정치가 아니죠. 이익이죠. 그러니까 실적에서 우리가 좀 확인했던 부분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그리고 이제 기대치를 더욱더 좀 높이는 계기가 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어떤 고점 부담들을 크게 좀 덜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포스의 2분기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폭들을 재차 좀 상향 조정을 좀 했다는 점. 이게 사실 뭐 4분기에서 1분기로 이어졌던 전망치도 그 전망치보다 사실 현물 가격이 더 높게 반영이 됐거든요. 네. 2분기 추정치도 보수적으로 좀 제시된 게 40%대니까 아마 디램 뭐 60%대, 뭐 낸드 70%대 이 부분이 이번에도 좀 반영이 된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당연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좀 대입해 봤을 때 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뭐 80조 후반에서 이제 많게는 90조고 SK하이닉스도 뭐 2배 이상에 대한 흐름들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번 1분기에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그 다음 분기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에 거의 2배 육박하는 수준의 숫자가 또 찍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의 어떤 가치 판단 관점에서 밸류에 대한 부담도 크게 좀 덜어낼 수 있는 좀 기회가 됐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그 근거는 뭐 이익이죠, 그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LTA 장기 공급 계약인데 이것도 지금 뭐 긍정적인 뉴스들을 보면 네. 물건 달라고 뭐 줄을 서고 한국에 뭐
뭐 호텔방 잡을 정도니 그죠? 네, 그렇죠. 장기 공급 계약도 뭐 높게 네. 몇 년간 기간을 지속한다는데 그것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그 수요단이 줄어들어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면 그냥 페널티 물고 그죠? 네. 그냥 없던 걸로 2차전지 셀 그 했다가 취소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게 네. 마냥 정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닐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LTA 계약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사이클을 연속적으로 좀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네. 우리가 추정을 할 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만 앞으로 5년간만 5년 이후라도 좀 벌어준다면 당연히 주가 가치 뭐 삼성전자 50만 원, 뭐 SK하이닉스 300만 원 같이 이걸 부담스럽다라고 좀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5년 벌면 네. 뭐 대박이 주가 3배 올라야죠. 그렇죠. 사실은 반도체도 좋고 호황의 사이클이 네. 한 번이 그렇게 네. 5년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죠? 네. 맥스 한 3년 그죠? 네. 그리고 사이클 꺾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뭐 길어야 내년 상반기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장기 공급 계약을 법적 구속력 그 선수금 요건들을 좀 강제해서 과거처럼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진짜 몰수 조항을 좀 넣어서 전체 뭐 장기 공급 계약가의 뭐 절반 정도를 선수금 예치 형태로 그렇죠. 뭐 디파짓을 좀 한다든가 뭐 그런 형태가 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뚜렷하다면 앞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어떤 실적 리스크 부분들이 좀 크게 완화되시죠. 근데 단서를 다셨는데 네. 오늘 안 그래도 그 방송하면서 MTN에서 빅테크는 바보입니까? 네. 빅테크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냐? 지금은 막 물건이 없어 그러는 것 네. 같지만 그렇게 그런 바인딩이 강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LTA 계약을 어떻게 어느 조건으로 하는지를 사실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공개 안 해요. 안 할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 공개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장기 공급 계약하고 취소하게 되면 1년에는 예를 들면 뭐 50%, 2년에서 30% 이렇게 뭐 페널티 먹이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좋죠. 네. 근데 사실은 베일에 쌓여 있을 거라고 이분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비밀 유지 그러니까요. 조항도 있고 네. 뭐 고객사마다에 대한 조건들도 그러니까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LTA 계약은 좋은데 그 이구심에 대한 의문이 좀 크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게 아니면 말고시. 특히나 뭐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도 사실 뭐 3년간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뭐 셀업체라든가 소재 업체들이 주요 뭐 완성차 업체들과 체결했던 계약들이 뭐 작년 12월만 다 실질이 다 물거품이 됐죠. 없어졌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LTA 계약이 강제력이 있고 정말로 법적인 어떤 구속력, 뭐 예수금을 좀 받으면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라면 시장이 보는 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주가 가치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이게 맞다 틀리다를 좀 보기보다는 네. 앞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LTA 계약을 체결했느냐 또는 체결하는 방식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가느냐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관적일 때는 희망을 봐야 되고요. 낙관적일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장기 공급 계약을 한대 뉴스에서 그러면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면 되는 거지. 그걸 철석까지 믿고 그죠? 네네. 야 이게 장기 공급 계약한대 이전과는 다르대 몰빵이야. 네네. 그래서 나중에 아니면 누가 책임져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항상 좋을 때는 이제 파티가 열릴 때는 막 파티에서 막 파티 중앙 무대에서 그냥 막 네온 사인 돌아가고 막 그 샴페인 돌리고 할 때 막 취한 척하면서도 얘가 출구는 어디지? 애들이 얼마나 지금 취한 거지? 재정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요잖아요. 빅테크들의 이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겠느냐. 네.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좀 노이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블룸버그 데이터에서 최근에 나온 내용들 네. 물론 이제 증권사 커버에도 다뤄지긴 했던 내용이지만 일단 내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연간 캐펙스 투자 기조가 상향이 아니라 다소 좀 보수적 중립 또는 이제 하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 말고 내년. 그렇죠. 네. 일단 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AI 기업들이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재 인프라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버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AI 모델 안에서 수익 지표, 그러니까 유료화 수익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모든 기업들이 다 좋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들한테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뭐 구글과 메타 같은 기업들은 광고 매출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좀 유입되면서 오히려 성과 지표는 좋은데
그 반면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오픈 AI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유료 수익화 모델을 좀 추구는 하고 있지만 일단 투자 비용 대비해서 수익 지표는 버는 족족 다 투자로 좀 들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올해까지의 캐펙스 투자 기조는 상향 유지가 좀 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메꿔도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회사채 발행 같은 재무적인 어떤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 갑자기 좀 지적된 리스크는 아니었고요. 뭐 작년부터 AI 버블 이슈, 그 다음에 뭐 재무 부담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은 막대한 투자 금액이 아무래도 좀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그 이전부터 좀 지적이 좀 됐던 부분들인데 2027년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투자 비중의 관점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에서는 투자인데 2027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 이유가 좀 나왔던 부분이요. 이런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장기화가 좀 되다 보니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감들이 좀 같이 좀 병행하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재무 부담을 좀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가 좀 반영이 좀 된 것인데 일단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전체적인 어떤 AI 기조는 좀 상당한 좀 노이즈에 좀 휩싸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전 닉스의 변수들을 살펴봤는데 파업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거 네.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건데 네. 파업을 얼마나 하게 될지 얼마나 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파업의 움직임이 아이고 삼성전자 무슨 파업하겠어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래도 되는 건가? 전보다는 이게 꽤 노조원의 숫자나 이 영향이 실제로 파업이 일어난다면 있다고 해요. 근데 또 오늘 보고서는 파업이 일어나면 결국은 물량을 못 만들고 물량 부족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거다. 네. 이런 KB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네. 파업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오늘 3만 명 정도가 이제 운집을 했다. 네. 이제 평택 그 반도체죠. 예. 평택 캠퍼스에 이제 운집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집회가 좀 열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5월달 이제 총파업을 좀 예고를 좀 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노사 협상을 통해서 성과급 체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할 개전의 여지는 좀 있지만 사실 뭐 이게 무리가 있다, 뭐 무리가 없다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서로의 이제 입장차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 이제 수익 지표에서 좀 많이 뒤처졌던 부분들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2022년도부터 굉장히 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만큼 상승했던 것에 좀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메모리 가격의 상승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이익이 좀 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소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리스크의 어떤 영향 부분들이 이제 5월달 기점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장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파업이 장기화가 된다면 가장 큰 뭐 피해를 받는 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사측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무리하게 어떤 요구 사항들을 좀 관철시킬 만한 그런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 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양보선에서 성과급에 대한 어떤 상한선을 좀 지키는 선에서 좀 네. 타결 가능성은 좀 있다. 만약에 근데 이게 2주 이상 뭐 셧다운이 되는 현실화가 좀 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수급적인 어떤 리스크가 좀 될 텐데요. 이게 뭐 가격 상승 기조와 좀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파업에 대한 어떤 숫자 영향들, 조업일수 감소 부분들은 전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어떤 노이즈는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파업의 리스크가 장기화가 좀 된다는 것은 우려감이 좀 크다. 다만 그 이전에 합의에 좀 도출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쭉 했는데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 가운데 탑픽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탑픽은 제가 항상 뭐 삼성전자만 좀 갖고 와서 네. 너무 이제 삼성전자만 좀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좀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상승 탄력도가 최근 뭐 이란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주 준 고가가 이제 먼저 나왔죠. 삼성전자가 오늘 물론 이제 52주 고가에 대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일단 2월 고가 대비해서 그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고가의 수준에 이제 막 좀 올라왔다. 근데 실적에 대한 어떤 폭은 굉장히 좀 좋았던 것에 비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잠재적으로는 뭐 파업 리스크에 관련된 불확실성들도 일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된죠.
종합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좀 아쉽지만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 실적 개선 부분들이 이번 이 확정 실적 발표에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영업이익률에 대한 회복 부분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좀 가져가고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여하에 따라서 2분기 흑자 전환을 좀 이룰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하반기에 좀 흑자 전환 시그널들이 좀 더 뚜렷한 부분이지, 이게 좀 명확해질 것 같고,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익 개선들이 생각보다 좀 더 빠르다면 오히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 경쟁력 회복 관점은 주가의 상승 가치 반영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현재 주가에 더 반영시킬 가능성은 저는 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좀 더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투탑 가운데서는 네, 삼성전자가 최선호조이고 기판이나 소부장 쪽도 관심 종목 있으시면요. 네, 일단 소부장주 종목들도 재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메모리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연동되는 실적은 소재단 안에서 이익률이 뭐 최소 OPM 기준에서 25%가 좀 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기판주에서는 뭐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SNS텍의 경우에는 EUV 소재인데, 사실 이 부분은 블랭크 마스크에 대해서 뭐 일본이 좀 독점하고 있는 EUV 블랭크 마스크 부분을 현재 콜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하반기에 적용이 좀 본격화될 텐데, 이게 장당 이제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아마 초기 수율 부분에 대한 안정화를 좀 가져간다면 일본산 소재를 좀 대체하는 효과는 상당히 좀 크게 이익 반영을 좀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덕전자, SNS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기판주는 삼성전기랑 이제 LG노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최근에 너무 이제 주가의 탄력도가 좀 높다 보니까 예. 일단 이 종목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은 LG노텍이 이제 기판 부분에 대한 사업 가치를 현재 주가에 좀 반영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LG노텍이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캐즘 회복은 멀었다. 다만 이제 3월달에 의미 있는 좀 반등 수치가 좀 확인이 좀 됐는데요. 네.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일단 뭐 확정치 지표는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좀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고, 네. 1월과 2월 데이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도 오히려 한 10%대 마이너스 성장을 좀 했는데, 오히려 이제 유럽을 빼고는 뭐 미국도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이번 1월과 2월도 역시나 일단 뭐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크게 둔화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네. 3월 기점으로 보면 글로벌 전기차가 2월 대비해서 66% 정도 반등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네. 뭐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고유가 일시적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됐다. 네. 그러니까 중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그 거래가 좀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저효과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일단 3분기 전기차 인센티브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뭐 3분기 인센티브 이제 종료의 영향들이 뭐 4분기 그리고 1월과 2월 뭐 3월까지 좀 이어졌는데, 종합적인 데이터가 4분기에 대한 하방보다는 그래도 1분기가 좀 완화는 좀 됐지만 반등을 좀 했다라고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수치가 좀 미비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중국까지 포함하면 중국에 대한 수요나 성장세가 엄청난 거잖아요. 이제 중국도 이제 좀 둔화기조이고, 다만 3월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미국은 뭐 정책이 여전히 친환경적이지 아니고,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회복세예요? 유럽이 가장 빠른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우리가 지표 보면 글로벌 전기차가 뭐 비중국을 좀 제외하고는 유럽 이외엔 성장한 국가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3월 기점에서 보면 미국 빼고 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상국들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3월 기준에 좀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효과가 이란 리스크의 영향이 일시적인 어떤 효과로 좀 작용을 했다.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캐즘이 완화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이제 4월 데이터와 그렇죠. 5월 데이터가 그 비율만큼 연속성 있게 좀 가져가는 흐름이 이제 명확해져야 되는데, 일단 유럽은 뭐 작년 4분기에도 굉장히 급성장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제 11월에서 이제 12월 넘어왔던 월간 판매 데이터도 55%가 좀 증가됐는데, 그때 프로모션 효과 때문이라고 좀 치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 데이터 보니까 4분기 대비해서도 27% 정도 판매량이 좀 증가가 좀 된 점. 이 부분은 완만한 성장세가 좀 확인됐고, 독일이 네. 1월 달부터 이제 인센티브를 좀 주기 시작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좀 주다 보니까 일단 뭐 중국산 전기차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유럽산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캐즘은 EV 전기차 회복인데 아직 토털리 보면 그리고 이제 캐즘을 탈피해서 막 성장한다는 징후를까지 보기는 아직 어렵다 그죠? 네. 지역별로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제 괜찮다고. 결국은 근데 전기차는 친환경은 정책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자체적인 것보다도 정책의 지원인데 그럼 정책 쪽에서는 미국은 뭐 물론 이제 중간 선거 지나서 트럼프가 힘이 빠지면 뭔가 개선될 분위기는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전 글로벌리 보면 정책 기조의 변화나 기대할 만한 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3월 기점에서 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은 이제 뭐 2분기 기점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다시금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되지 네. 않을까로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유럽 시장의 확장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IAA 법안이라고 해서 산업 이제 가속화법이라고 이게 네.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인 시행인데 아마 1단계가 유럽 전체에서 뭐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 유럽 안에서 역내 조립을 100%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배터리를 좀 제외한 핵심 부품 70%는 이제 유럽산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배터리 부분도 역내 생산 비중을 한 35%까지 좀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공급 규제가 구체화가 좀 됐다는 뜻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뭐 유럽 안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센티브도 좀 받으면서 오히려 그 수요 연동 효과 관점에서 좀 상당한 좀 기회 연동이 좀 될 수 있는데 뭐 일단 해당되는 기업을 보면 뭐 폴란드 안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헝가리 공장은 뭐 삼성 SDI, SK온이 좀 일단 진출을 좀 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삼성 SDI 주가 좀 굉장히 좀 탄력성 있게 좀 갔지만 벤츠와 뭐 전체 한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좀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조가 역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럼 유럽에서 좀 소외되는 것인가? 저 이런 관점은 아니죠. 이원화 관점에서 수요량과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여건에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소재사들은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죠. 작년 이제 4분기인데 5월 달부터 이제 초기 가동을 지금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 기점에서는 유럽형 밸류체인과 좀 맞물리면서 이제 소재사의 어떤 공급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지 않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어쨌든 캐즘의 본격적 탈피는 아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목하던 게 이제 ESS였는데 최근에 어쨌든 LNF가 먼저 발동을 걸었고 삼성 SDI가 쫓아오면서 강하게 주가로 올라오잖아요. 2차 전지에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앞으로? 대체적으로 좀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과연 이제 뭐 캐즘이 완화된 부분이냐 아니면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3월 기점에서 좋아져서 주가 상승 이 부분을 연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ESS 수주원가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뭐 악재를 다 커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워낙 반도체 섹터에 좀 집중됐던 수급들 그다음에 그 이외 섹터들이 굉장히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많이 반영시켰는데 2차 전지 섹터를 복귀를 해보면 작년 12월에 악재가 너무 많았고 올해 1월과 2월도 사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뭐 로봇용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들 부각은 됐지만 그게 그렇게 좀 오래간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좀 반영이 됐는데 최근의 상승은 사실 뭐 캐즘 완화라든가 뭐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5월 달부터는 수급 여건 관점에서의 어떤 개선 요건들이 있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시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추정 수급들이 상당히 좀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던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뭐 셀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일단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특화돼서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어제 종가 기준에서 수익률이 한 61%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2%, SK 이노베이션이 23% 정도 주가 좀 상승했는데 그 주가의 어떤 수익률 격차가 좀 큰 걸 보면 삼성 SDI는 역시나 내년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이 기대감들이 기술 프리미엄 관점에서 그 가치를 현재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죠. 사실은 뭐 캐즘이 끝났냐? 아니죠. 뭐 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로봇으로 가느냐? 로봇의 모멘텀 한 불었다가 지금 잦아들었죠, 그죠? 그럼 ESS냐?
ESS 맞는데 그게 숫자가 팍팍 찍히는 건 아니다,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소외되었던 관심과 수급과 이제 이슈들을 좀 몰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뭐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이제 보면 강하게 주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또 탑픽은 뭔지 마무리할게요. 네. 네. 일단 1분기 대한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치가 좀 낮아졌고 사실 뭐 그렇죠. 실적 발표됐다고 해서 뭐 주가가 좀 밀릴 만한 그런 이슈는 또 아니었습니다. 워낙 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하반기 기점에서 뭐 기대 포인트가 좀 되는 부분들은 ESS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향후 2년간의 성장 기준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연평균 성장을 한 139%, 삼성 SDI가 다소 이제 4분기에 좀 늦게 좀 진입을 했지만 65% 정도 성장이 좀 ESS 분야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ESS 부분에서 65% 정도 좀 음. 성장 예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숫자로 좀 바뀌는 게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실적 인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적의 연동폭은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 점진적인 어떤 유입액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익 기준은 좀 떨어졌지만 ESS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 성방을 좀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AMPC 세액공제액이 또 반영되다 보니까 이익 기준은 본업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넘어서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이고 일단 뭐 성과적인 지표를 보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회복 속도가 이제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완화될 수 좀 있는지 나긴 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등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ESS 부분은 숫자로 좀 찍히는 부분인데 당장의 숫자의 인식 부분보다는 누가 얼마만큼의 수주를 많이 가져가느냐. 지금 전체 규모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수주한 거 한 1분기 추정치가 140기가와트시예요. 지금 삼성 SDI가 30기가와트시 정도 규모가 이제 초기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격차가 굉장히 크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일부 숫자가 좀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주 연동성과 좀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삼성 SDI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술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적용 효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거의 다 최적화될 수 있는 초기 모델은 좀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저는 뭐 상승 부여 가치는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재단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LNF의 가치가 LFP 배터리에 대한 공급 가치가 크다 보니까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유럽 내 역내 생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질 경우에 이 부분은 전기차 출하량들이 반등할 때 수익 지표 관점에서 가장 크게 이익 개선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셀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소재사는 에코프로비엠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치를 좀 부각하는 거죠. 뭐. EPC는 엔지니어 플랜트 그렇죠. 네. 네네. 네. 설계, 조달, 그다음에 그렇죠. 뭐 운영까지를 이제 총괄하는 사업체를 예. 좀 지칭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원전 말고 이제 플랜트 부분에 대한 EPC 네. 수주 레퍼런스를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동의 이 플랜트 시설에 대한 피해 부분을 향후 그러니까, 종전이 예. 좀 구체화가 되면 도맡아서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거든요. 일단 이번에 이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이란을 좀 제외한 뭐 중동 주요국가의 피해 현황들이 한 22개로 집계가 좀 됐고 여기는 뭐 정유 시설이라든가 원유, 뭐 가스전 같은 핵심 뭐 플랜트 시설도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파기가 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부분적인 파기가 좀 있었다. 다만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22개 지역 가운데 21개가 다 한국 기업들이 다 수주한 이력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좀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 삼성 E&A. 그래서 이제 재건 기대감이 좀 가장 높게 좀 반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공을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아마 복구를 하더라도 원 시공자가 이어서 좀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네. 정비를 해야 되면 원래 지은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동 효과가 좀 컸기 때문에 삼성 E&A가 좀 강했고요.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현대건설도 현재 뭐 중동 프로젝트 일부 좀 수행하는 거 과거의 어떤 프로젝트 이력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 타력도 좋았는데 사실 대우건설이 좀 강한 이유는 일단 뭐 작년에 체코원전의 유일한 뭐
컨소시엄 안에 뭐 유일한 건설사로 좀 참여가 좀 됐죠. 근데 이 부분이 시공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상승 기조가 52주 고가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가장 명확한 수출 레퍼런스 갖고 있는 기업은 뭐 EPC 업종 안에서 뭐 현대건설이 좀 유력한데 아무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수주 시공 이력들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국 진출에서도 상당한 좀 이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원전주는 이제 건설주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또 SMR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원전 시장의 전체적인 캐파나 전망들은 어떤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망에서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 내용들 보니까 2040년도까지 이제 신규 글로벌 원전 수요량들에 대한 조사치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이 현재 IEA 기준에서는 글로벌 원전 용량이 한 420기가와트시. 이게 네. 대형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시에서 적긴 한 0.8이니까 도입 기술 좀 추정해 보면 한 500기에서 한 550기 정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한 82% 정도에 대한 신규 수요가 2040년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 좀 열리게 된 셈이고요. 네. 이 부분은 뭐 미국이 좀 가장 큰 부분에 대한 원전 도입이 구체화가 좀 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좀 보장하는 관점에서 뭐 SMR 관련된 도입을 재차 좀 검토하고 있는. 특히나 뭐 개발도상국인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도 원전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국내 원전 기업들의 상당한 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특히 뭐 원전 정책 확장을 좀 주도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2038년도 그렇죠. 상업화를 좀 위해서 일단 대형 원전 10기에 대한 목표를 좀 제시를 좀 했고요. 이게 2050년도까지는 4배 수준으로 좀 확장시키겠다. 아직 그 수치가 좀 체감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93기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1970년대 이 가동을 시작했던 원전이 전체 원전의 한 5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운영 원전의 90%가 1990년도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당수가 좀 노후화된 원전이기 때문에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수요를 좀 차치하더라도 이 교체 수요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전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달에 일단 선제 투자로 원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라는 네. 부분들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뭐 대미 투자 이유는 원전으로 좀 낙점이 좀 됐지 않습니까? 한국도 아직 1호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뭐 원전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좀 현실화되는 산업의 어떤 확장 부분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원전을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기술력이나 뭐 건설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SMR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SMR이 좀 부각되는 얘기가 많던데요. 네. 일단 최근에 허가 기술로 보면은 한 4기 정도가 이제 올해 구체화될 사업이다. 근데 많게는 한 6기 정도가 네.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SMR이 처음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도입이 없는 것이죠. 네.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건설 좀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SMR은 아무래도 주기를 일부 한 70% 정도를 이제 제작한 상태에서 이제 옮겨가서 마무리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재차 이제 업데이트되는 과정이고 아마 이제 초기에 진행되는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성과 여하에 따라서 저는 도입 기수는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SMR 부분에서는 뭐 국내 EPC 업체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 안에 있는 SMR 개발사와 상당히 EPC 관련된 어떤 독점적인 어떤 수주 계약을 이미 좀 체결해 놓은 상태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각각의 사업 주체에 좀 연결되고 있는 수준은 거의 좀 100%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체 원전 건설의 원가 비중을 보면 45%에서 한 많게는 한 50%까지 이 부분이 이제 주기기 계통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자로 계통과 이제 터빈 계통 여기서는 핵심적으로는 이 원가 비중이 높은 게 원자로의 이 압력 용기라든가 뭐 증기 발생기, 가압기와 냉각기 같은 품목인데 이게 기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가들에 대한 속한 영속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 보면 일단 서방권 국가나 이제 한국 이외 참여 기업들의 수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측면을 보면 원전에 대한 어떤 이 공급망 진입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빠지지 않는 기업이고요.
건설주 말고 이제 원전주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가장 대장주이고 또 볼만한 기업 있나요? 대체적으로 먼저 EPC 업종에 대한 수주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현대건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우건설이 지금 수급적으로 좀 더 강한데 네. 현대건설이 주춤한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는다 그렇게 좀 보지는 않고요. 가장 앞으로는 수주의 연동 성과가 가장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을 좀 보고 있는 이유가 홀텍과 EPC 독점 계약을 2021년도에 좀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에너지부의 SMR 지원 대상 기업 뭐 선정됐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홀텍이고요. 이분이 올해 이제 2개 정도 프로젝트가 좀 부채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논의를 하더라도 웨스트하우스의 이 대형원전 10기를 좀 짓는데 이 부분에 대한 EPC는 현대건설이 거의 한 30%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룸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어떤 수주가 좀 직결된다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주기기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 이전까지는 좀 무겁게 봤는데 네. 최근에 12만 원대 돌파 이후에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15만 원대까지는 저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보조기기 업체들에 대한 연동 효과들은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 BHI의 경우에는 미국 레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단 보조기기 안에서는 BHI가 도시발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에 좀 참여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기기 역할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공급망 진입 관점에서 이점이 좀 될 수 있겠고 부가적으로는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도 향후 어떤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원전의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유량들은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얘기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한 방에 슈팅을 한번 그죠? 네. 로보틱스 모멘텀 갔다가 또 좀 주춤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실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이고 실적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를 1분기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죠. 서프라이즈하지 않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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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매출 기준에서 보면은 컨센이 뭐 45조 7천억이니까 네. 이번에 확정 실적이 45조 이제 9천억. 컨센은 좀 소폭 상회를 했는데요. 네. 이 추정치가 2조 6천억 대비해서는 한 1,600억 정도 미스가 좀 났습니다. 2조 5천억 정도가 발표가 좀 됐는데 네. 이게 그 괴리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주가의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오늘 물론 한 1.6% 정도 네. 하락은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좀 반영됐던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는 좀 선방을 했다. 다만 우리가 현대차 또는 이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이 관점은 실적이 좀 더 좋았으면 할 걸.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주가 가치가 너무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비해서는 너무 탄력도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현대차 또는 뭐 현대차 그룹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겁다는 평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도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도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실적이 엄청 팍팍 좋아질 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구조적인 현대차의 변화들, 미래 비전 이런 거고요. 그게 로보틱스 모멘텀과 자율주행인데 그 기초를 이제 새만금의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내용하고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세부 사항은 전체 한 9조 원 정도 투자한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이번에 뭐 기아 시니어 인베스터에서 뭐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 좀 없어서 네. 시장이 좀 많이 좀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 한 5조 8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의 한 거의 한 70% 이상 정도를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좀 그러네요. 9조 원 가운데 그렇죠. 5조 8천억이면 투자를 좀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한다 그렇게만 좀 알고 있는데 네. 새만금에서 연 3만 대 캐파 규모의 이제 로봇 부품에 관련된 양산 시설 이 부분을 좀 구체했다는 점들은 충분하지 시장에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그 이외에 뭐 수소에너지 플랜트 같은 그러니까 수소에너지에 관련된 플랜트 시설을 이제 새만금에 대규모로 구축한다. 이 부분은 1단계와 이제 2단계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좀 나눠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구현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로봇의 두뇌 역할하는 거, 여기다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시키는 거. 두 가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차세대 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시장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한 번쯤 좀 부각이 됐는데 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뭐 보도를 통해서 현대위아가
방산 부분을 현대 로템에 이제 매각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요. 예. 1월 달 기점에서 보면 현대모비스가 램프와 이제 범퍼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각각의 로봇 사업이라든가 핵심적인 뭐 로봇의 액추에이터 더 부품이라든가 집중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류 네. 자산 부분에 대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계열 분리를 통해서 사업 구조를 좀 재편시키고 핵심적으로는 뭐 로보틱스면 로보틱스 아니면 모빌리티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 구조로 좀 양분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 좀 반영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뭐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뭐 주가 상승에 조금 기여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로보틱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 계열사 간의 역할 분담들을 그림들을 그려 나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은 사실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학습시키고 네. 제조 시설 만들고 이런 건가요? 일단 뭐 처음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라든가 CS 2026에서는 뭐 네. 연 뭐 5만 대 이상, 뭐 10만 대 이상 목표로 해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하겠다. 그리고 네. 이 부분을 뭐 자동차 핵심 공정에 투입해서 로봇으로 좀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전으로 좀 제시가 좀 된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이 좀 구체화된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현실화가 좀 될 텐데 아틀라스 로봇의 현장 투입을 위한 뭐 실증 사업 이게 좀 본격화된 거예요. 이게 양산 모델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델에서 각각의 공정대에서 얼마만큼 적합한 수행을 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와 VLA라고 불리는 이제 모델 협업이 진행 중이다. 네. 그래서 이제 VLA 모델이 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요. 예. 로봇이 스스로 좀 보거나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로봇의 자율성들을 좀 강화시킨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해 보면 로봇이 알아서 미션을 주면 해당되는 공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일을 그 타임라인에 맞게 이제 수행을 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모든 기술에 대한 고도화가 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8년도 정도에 이 아틀라스 로봇의 투입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조립 공정 같은 뭐 미세 공정이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조립 이외의 뭐 공정을 좀 보조하는 역할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2030년도에는 핵심적인 어떤 이 조립 공정이라든가 뭐 도장 공정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체한다. 그렇다면 전체 세이브될 수 있는 요인들은 공정의 한 45% 정도에 대한 대체 효과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30년도까지에 대한 목표치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뭐 로봇의 어떤 훈련 결과라든가 전체적인 양산 규모라든가 도입 기수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모멘텀을 얘기를 했고요. 모빌리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기아 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SDV 데모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데모카 공개를 한다. 3분기로 좀 예정이 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했냐면 뭐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용 차량인데 그 전에는 내연차 안에서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보조적으로 좀 탑재가 됐지만 이 부분은 거의 뭐 90% 이상 정도의 대한 연동 효과를 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율주행에 뭐 직결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어떤 충분한 좀 기대치가 좀 될 수 있겠고 데모카는 거의 샘플링 이전에 양산 이전에 대한 어떤 구현 차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데모카에 대한 세부 스펙이라든가 사양들이 우리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모델 양산은 2027년도에 이제 초기 모델 양산이 좀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풀스택 기반의 SDV 차종에 대한 확장은 2028년도로 좀 예고했기 때문에 초기 차종은 기아차 중심의 어떤 출고가 좀 예상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아가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 비전 얘기를 했는데요. 큰 변화이죠. 네. 그러면 현대차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또 역할 분담에 따른 유망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타임라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네. 2027년도에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된 부분들. 데모카 양산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고요. 일단 초기 모델은 2027년도, 그 다음에 전체 풀스택은 2028년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탑재도 2028년도에 뭐 부분 공정,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완전 공정까지 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모델이 일단 구체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 구조 안에서 이제 어떤 그룹이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뭐 추정치를 보면 뭐 액추에이터가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위아는 로봇의 본체라든가 뭐 일반 부품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로봇의 관제라든가 유지 보수, AS 같은 것들을 좀 네. 맡아서 한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부분으로 다시금 좀 재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속도감 있게 좀 추진했을 부분은 어떤 기업들이 더 좋다 나쁘다를 좀 가져가기보다는 그룹의 각각의 어떤 특화된 기술 안에서에 대한 어떤 가치 반영을 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좀 있기도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뭐 올해 이제 상반기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상속세법을 좀 개정해서 굉장히 좀 극도에 낮아진 PBR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좀 반영이 되면 현재 PBR이 한 0.6배 미만 정도에 좀 수립이 좀 돼 있습니다. 이 가치가 일단 PBR을 뭐 최소 0.8에서 0.9배로 좀 픽스를 할 경우에 가치에 대한 어떤 반영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한 20% 정도에 대한 주가 수익률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밸류 가치를 좀 반영시키면 적정 PBR을 한 1.8배로 좀 보기 때문에 2배 반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계열사 종목 안에서 뭐 현대오토웨이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하반기 실증 사업 부분에 대한 시공이라든가 관제 업무에 이제 투여가 됩니다. 이 부분은 로보틱스에 관련된 구체화된 매출이 이번 하반기에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구간이고 SDV 데모카의 출시 부분들은 차량용 이제 소프트웨어 부품들에 대한 유입량이 높은 현대 오토웨버의 외형 확장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